오늘 강연의 제목은 활력에너지 원자력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는 원자력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에 큰 활력을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원자력의 활용 증대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선결 요건이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공감 증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자력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거나 잘 모르고 계신 그런 사실들을 바르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 내용은 지난 45년간 우리나라 원자력이 싸고 풍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력 요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경제 또 국민 생활에 활력을 제공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원자력이 미래의 탄소 중립과 AI 시대에도 계속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원자력이 어떻게 활력 에너지가 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이자 지금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주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이자 지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주한규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활력에너지 원자력이라는 제목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자력을 활력에너지라고 이렇게 지칭한 거는 지난 40여 년 동안 원자력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저비용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활력을 제공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또 AI 시대에 또 원자력이 이렇게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많이 활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제가 왜 원자력을 활력 에너지라고 지칭하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그 중간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나 혹은 이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좀 바르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원자력은 지난 한 45년간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1을 이렇게 생산을 해왔습니다. 4.4조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이제 공급하면서 3분의 1을 감당을 했는데요. 원자력의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2005년까지는 한 40% 선까지 이렇게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간에는 그게 한 23%까지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행히 이제 작년에는 31%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평균 원자력 비중이 32.2%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은 이 발전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LNG보다 훨씬 싸고 심지어 석탄보다 이렇게 쌉니다. 원자력이 이렇게 이제 발전 단가가 낮은 이유는 아주 근본적인 특성은 이제 원자력이 고밀도 에너지원이다라는 그런 특성에 기원합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은 이제 에너지가 핵 반응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원자핵 반응 1회당 나오는 에너지는 이제 석탄 발전이나 가스 발전의 원천이 되는 화학 반응 에너지의 최소한 100만 배 이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 1g이 있으면 석탄 3톤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나오고요. 우라늄 235 1kg이 있으면 1기가와트짜리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전 하루 가동하는 하루 가동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기가와트짜리 원전 1년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 연료의 양은 25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톤짜리 2대 정도면 되는 거죠. 연료가 적게 사용되는 원자력의 장점은 발전 단가에서 연료비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로 이게 낮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장점을 갖다 주냐면 국제 정세에 의해서 우라늄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그게 이제 발전 단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보니까 발전 원가 단가 자체가 크게 변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는 등락은 조금씩 있지만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산업혁명 이전, 1900년도 이전 50년 평균 온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1.54도C 정도 아주 급격히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빙하의 해빙이고, 그 빙하의 해빙이 해수면 상승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위성으로서 그 해수면의 높이를 이렇게 쭉 측정을 하는데 1992년 이래 30년간 해수면이 10cm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의 명백한 그런 증거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초래되고 그것이 기상 이변을 초래한다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소위 그 탄소 중립 선언이 있었습니다. 137개국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했고, 그 중에 중국은 사실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데 2060년으로 그 목표 연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소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대표적인 풍력하고 태양광 설비가 지난 한 10년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2050년 그 탄소 중립 계획, 지난 정부에서 세운 그 탄소 중립 계획을 보면 2050년 그 발전 소요량 중에 50% 정도를 태양광으로 이렇게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그래프에 제일 위에 이렇게 보이는 선이 저게 이제 하루에 필요한 전력 수요 선입니다. 저 왼쪽이 이제 자정이고 새벽을 지나서 이제 오른쪽이 이제 다시 그 자정으로 돼가는 건데, 저 위에 선이 이제 전력 수요 선이고 요 아래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된 선 위에가 이제 태양광이 아닌 다른 발전원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 위에 선과 아래 선 차이를 이제 태양광 발전한 걸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태양광을 낮에 충분히 생산해서 잉여 생산된 거를 저장을 했다가 밤과 새벽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저기 보면 이제 살색으로 표시된 부분, 옅은 살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장을 했다가 이제 새벽과 밤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에 저렇게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저장을 해야 될 양입니다. 저장은 이제 소위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2050년 전력 수요를 가지고 이렇게 어림셈으로 해보면 거기에 필요한 ESS 용량이 1160 기가와트 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이냐 이걸 보면은 1메가와트시 전력을 저장하는데 1메가와트시 ESS는 그 용량을 보면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크기를 차지합니다. 저런 게 116만 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면 수를 세보면 면이 우리나라에 1169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각 면마다 저런 컨테이너를 1000개 정도 갖다 놔야지 1160기가와트시의 그런 ESS를 구축할 수 있다는 엄청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태양광과 연계된 문제인데요. 태양광은 이제 간헐성이라는 태생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ESS가 기능은 좋은데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이 돼서 훨씬 더 싸져야 되겠지만 그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냥 싸질 수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몸이 방사선에 대해서 순결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나나 38,000개에 해당되는 방사선을 받고도 이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원전에서 유출이 될 수 있는 방사능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하고 전기 발생기 이런 게 이제 저 원자로 경락본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원자로에서 이제 핵 분열 반응이 발생을 하는 거는 이제 저 펠렛 해결료 소자 펠렛에서 해결료 그 핵 분열 반응이 발생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제 방사성 물질은 첫 번째 그 해결료 펠렛 소자에 갇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결료 펠렛이 들어가 있는 해결료 피복관에 의해서 또 이제 밖으로 유출이 차단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로에 또 압력용기가 한 25cm 정도 되는 철제한 압력용기가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차단이 되고, 그다음에 저 바깥에 있는 원자로 경락 건물의 내부에는 이제 또 한 6mm의 철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밀폐를 보장하는 6mm의 철판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1.2m의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오중의 격벽으로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을 해줍니다. 특히 그 콘크리트 격벽을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애들 팔뚝만한 굵기의 콘크리트가 조밀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강력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그 콘크리트를 또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당겨서 잡아주는 포스트 텐셔닝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아주 강건하게 경락 건물이 이제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그 원자로에서 사고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자로에는 여러 다중의 안전 설비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게 사용 후 해결료가 10만 년 동안 이렇게 방사능을 내서 우리 후대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쳐서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용 후 해결료도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하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 후 해결료는 그 형체를 그대로 5cm 정도의 구리 용기에 담아가지고 밀봉한 다음에 지하 안반 500m에다가 구멍을 파고 묻은 다음에 거기 주위를 벤토나이트라는 강력한 방수제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금 기술로도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구리를 쓰는 이유가 구리가 내부식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철기 시대 유물은 다 부식돼서 없어졌는데, 그보다 더 오랜 시대인 청동기 시대 유물은 아직도 지금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게 내부식성이 강하다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벤토나이트 벽을 뚫고 5cm 적게의 구리를 부식시켜서 그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그 지하수로 녹아 나와서 500m 지상에 있는 우리 후손에게 수천 년 이후에 악영향을,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제로입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수소 허브라는 대규모 허브를 7개를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제 원자력 수소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수소를 이렇게 비전력 분야에 그 무탄소 전환을 하는데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그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일단 에너지 사용을 전기화로 좀 많이 늘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방을 지금 이제 가스로 하는 거를 전기로 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무탄소로 공급을 하는 게 제일 이제 빨리 가야 할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전력 수요는 계속 이제 늘어나야 수밖에 없는데, 무탄소 전력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전력 수요 늘어나는 거를 대형 원전을 계속 지으면서 그 전력 수요 늘어나는 걸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왼쪽 그림에는 이제 화력발전소 분포를 보여주는데요. 화력발전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해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에 이렇게 골고루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몇 군데 없습니다. 울진, 고리, 영광 몇 군데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 대형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반 조건이라든지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게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원자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보다 안전도가 이제 훨씬 획기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개발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SMR은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 개념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작게 만들기 때문에 한 통 안에 넣을 수 있는 일체화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그 냉각수가 새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이 되고, 또 이제 펌프 없이 자연 순환능으로 냉각을 할 수 있어서 안전성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제 작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적고, 또 다양한 용도로 전기뿐만 아니라 고온 열 생산, 수소 생산 이런데 또 선박 추진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앞으로 이제 활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이 급증할 것이고, 그게 이제 원자력 필요성을 더 높여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충전할 때 한번 충전하면 드는 전력이 한 12와트시 정도 됩니다. 근데 챗 GPT로 한번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게 사용하는 전력이 3와트시. 그래서 챗 GPT 4번만 답변을 하게 되면 휴대폰 완충하는 전력을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된답니다. 그만큼 이제 챗 GPT가 전력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GPU가 이제 막대한 전력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은 이제 구글이 매일 이제 90억 회 조회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챗 GPT를 같이 끼워서 이제 답변을 하게 하면은 전력량이 10배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이 3.3기가와트 년. 그래서 구글만 쓰는 것도 한 원전 4개 정도 전력량이 필요하다는 그런 예상이 있고요. 그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데 IEA라는 데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그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이 증가될 전력량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41기가와트 년으로 이렇게 4년 만에 저렇게 늘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원전 50기 정도에 해당되는 막대한 이런 전력량입니다. AI 확대에 따라서 이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는 전력뿐만 아니라 용수도 많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SMR이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격지에 이렇게 전력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되고, 재생에너지도 물론 확대를 해야 되지만 비용이 고비용성 때문에 이제 원자력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이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원자력은 대형 원전과 이제 SMR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하는데 이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대형 원전은 이제 무탄소 전력의 대량 생산과 전기분에 필요한 수소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분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SMR은 화력 발전을 대체하고 산업에 필요한 공정열이나 원격지, 도서나 이런 데 전력 공급하는데, 또 이제 선박 추진 이런 데도 이제 SMR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이 앞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또 AI로 대폭 증대될 그 전력 공급에 큰 역할을 할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SMR 이런 원자력의 수요가 증대될 텐데, 그런데 대비해서 이제 다양한 용도의 선진 원자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게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발전, 그다음에 공정열 생산, 선박 추진, 데이터 센터 페어링 등의 이제 용도별로 특화된 그런 SMR 선진 원자로를 개발을 해서 향후 이렇게 확대될 SMR 시장에 우리가 주도권을 이렇게 확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SMR 개발을 정부 주도로, 정부에서
연구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도 좀 같이 참여해서 시너지와 실현성을 제고해서 우리가 그 SMR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탈핵 비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의 문제점 이런 거를 아주 잘 분석을 했고 원자력에 또 잘 안 알려진 장점, 오해되고 있는 사실 이런 걸 잘 설명한 책이고 또 대한민국 블랙아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분석한 책인데 그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